저희가 첫 AS 방송을 했었는데 네, 저희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상하편으로 나눠서 하편을 진행할게요. 네, 저는 이사장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제로입니다. 취준생입니다. 네, 이것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분위기가 핫할 줄 모르고 일단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 상편이랑 똑같이 그냥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처음엔 임금에 관한 나의 생각. 인간은 지 밥그릇 앞에선 다 개새끼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단어 아닌데 저는 뭐 사람이 이제 개새끼도 있고 성인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개새끼도 되고 성인도 되고 이제 훌륭한 사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여기서 말씀하신 그 지 밥그릇이라는 부분이 이제 월급이라든가 뭐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목이라면 그거지. 이게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집값이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든데 네. 내 집값 떨어지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그쵸. 예. 근데 힘들죠 살기. 어떻게든 내 밥그릇 지키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남이 얼마나 힘들든 말든. 그냥 개새끼를 동의합니다. 이기적이다라고 바꾸면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분들은 이기적이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꼭 내 밥그릇은 챙겨야 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건 뭐라고 밥그릇은 챙겨야죠. 예. 그쵸. 먹고 밥은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네. 그리고 뭐 다들 동의해. 나쁜 놈도 있지만 착한 놈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 외국에 가 보면 뭐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젊고 어린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어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외모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을 하게 되면 회사가 되게 큰 벌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력서에 사진도 못 붙이고 성별도 표시하지 못하고 인종이나 이런 것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력서엔 사진이 들어가야 되고, 저번에 이력서 잠깐 얘기할 때 했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요구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처럼 나이로 서열이 정해지는 게 당연한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당연히 나이를 가지고 서열이 정해지는 그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유지하는 한 이게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좀 386 세대들이 권고하게 만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6번째 노령한 문제가 있네요. 이분이 이제 좀 길게 말씀해 주죠. 6번째 좀 많은데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첫 번째부터 일단 천천히 이 가보자요. 시대에 대해서 어쨌든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전 이런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죠. 그 네. 서열 네. 첫째, 내가 이래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문제에서. 내가 이래서 우리 가족이 얼만큼 인간적인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을. 그거는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그런 기반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가족이 먹고 살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살 수 있나요? 먹고 살 다들 먹고 살만해야 타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먹고 산다는 문제도 선이 어느 정도까지냐. 진짜 먹고만 살면 되느냐. 그쵸. 아니면 근데 문화적 혜택을 할수 이분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는 먹고 사는, 단순히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네,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적 혜택도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매해서 유튜브를 계속 볼 수 있는 정도가 문화적 혜택이냐. 아니면 뭐
미술관에 다니고 네. 월에 한 3회 4회 다니고 뭐 주말에 실수가 있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준을. 그러니까 정말 안 죽을 정도로 먹고 사느냐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같고, 먹고 사는 거 이외에 남들이 입는 옷, 남들이 차는 차, 남들 정도의 어떤 그런 걸 하냐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풍족해지기는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로 갔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거를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왜 일자리가 없냐, 중소기업에 가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70년대, 80년대에는 오히려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안 가고 중소기업에 가던 시기였거든요. 중소기업이 월급의 차이가 급여의 차이도 없고 성장 가능성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많을 때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자꾸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도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저번에 애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딴 데서 저 할 거 하고 있었고 저쪽에서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알바 자리가 없냐? 알바 자리 많다. 다 자기가 사실은 하고 싶은 알바가 있고 좀 더 편한 알바 찾으려고 하니까 알바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치면은 사실 뭐 막노동을 할 수도 있고 심한 3D 직종을 알바로 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까지 일을 하기 싫은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좀 더 그래도 괜찮은 데서 하고 싶고 이야기 그런 건데 약간 야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라는 거는 뭐 세상에 옷도 많고 차도 많은데 내 옷하고 내 차가 없네. 되게 필요 그죠. 없는 말이네요. 집도 그분은 거지처럼 다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휴지 쪼가리 감고 다니나? 기성세대라기보다 뭐지? 그러니까 좀 자기가 형편이 나은 사람이 형편 없는 사람한테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나이가 든 사람이든 혹은 젊은 사람이든 다 통성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노가다를 얘기를 하면 노가다가 돈을 많이 받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가다는 일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요즘 내가 뭐 누구 딴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주일에 이틀 하면 많이 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치면 근무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 일당도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일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30일 한 달에 뭐 30일 중에 20일 동안 일을 나가면 대기업 사람 버는 거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노가다라도 해라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노가다라도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들어가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그게 이제 많아질수록 흔히 말하는 배부른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옛날 사람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봤을 땐 배부른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랑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냥 배부르다기보다 예전 분들 그들 입장에서 솔직히 봤을 때. 어른들은 문화적인 생활 같은 거 안 했잖아요. 그치. 사실 어르신 세대에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이제 문화적인 생활. 그치.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뭐 전쟁 직후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라면 지금은 사실 전쟁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이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너무 먼 과거가 됐고 그러면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또 그런 고민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 당시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세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오면 이분은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현실은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 이걸. 그러니까 지금 네. 이분의 질문은 네. 먹고 사는가에서 네. 문화적 혜택을 얼마 누릴 수 있는가를 바뀌어야 되는데 네. 왜 이게 안 바뀌냐? 네. 그리고 이 안 바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지금쯤 저희 얘기 들어보면은 세대 갈등이 좀 주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우리 어쨌든 오늘 방송의 컨셉은 이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에 좀 인트로를 하면 예전에 저희도 얘기했지만 임금은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에 관련된 물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가족인데 이것도 저희가 얘기한 시대나 세대를 얘기하자 보면 앞으로는 무조건 솔직히 가족이 줄어들잖아요.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 뭐 부모님 다 따로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임금이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물가에 맞춰져 있다고 치면은 한 명이 사는 거 정도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절대 한 명이 벌어서 가족을 못 먹여 살려요 앞으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이제 딱 네. 가장이 있을 때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사실 그거를 반영해서 현재를 보자면 이걸 타개할 방법은 전 많다고 봐요. 방법은 많지만 너무 어렵다는 거. 그렇죠. 방법은 많죠. 방법은 일단 많지만 집값만 어려워요. 잡아도 네. 기본 의식주만 해결해도 되죠. 그리고 그거 말씀하신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분이 말한 거를 좀 정리하면 문화 그리고 식 먹는 거랑 의료 주 사는 거 사실 전 이 세 개가 이분이 말한 먹고 사는 거와 문화가 포함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의식주 옷도 사실 문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 뭐 맨날 뭐지 죽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좋은 데서도 먹고 이런 것도 뭐 먹으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뭐 축제에 가거나 이런 다 문화 활동이니까 뭐 공연 보면 뭐 저녁 안 먹어요? 저녁도 먹고 공연도 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의식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의식주. 저게 분명히 저는 의료가 들어가야 되는. 아프면 뭐 맨날 죽만 먹고 흰죽 먹고 소금 못 먹잖아요. 김치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병원 가면 아프면 죽 먹고 또 아프면 뭐 숙제가 어디 있어요? 뭐 술도 못 먹는데 아픈 건 의료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식주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네, 되게 복합적인 문제. 복합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분의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좀 이게 바뀌려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별, 직업에 대한 차별 같은 거,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건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면서 일을 하건 사무직으로 펜대만 골리면서 일을 하건 사실 다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건데 우리는 사실상 직업에 대해서 차별을 하잖아요. 차별이 돼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잃는 기회비용이나 장래성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차별이 그런 차별이 아니라 네. 의식적인 사람들의 차별이 있잖아요. 쟤는 편하게 앉아서 공장에서 일하는 애니까 못 배우고 천한 애야. 근데 근데 그게 단순히- 저는 물질과 현상에 기반하고 있다고 네. 생각해서 만약에 뭐 그쵸.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연봉이 의사를 훨씬 뛰어넘어 하면 그리고 뭐 비전도 천하다? 좋아. 이런 얘기 안 할 비전도 걸? 좋아. 그럼 저분 구독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에 진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돈을 많이 번다고 직업에 대해서 저희 의식이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게 아, 직업에 대한 의식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떤 연예인 보고 아유 딴 따라 천에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아니 전체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데 그게 이제 바뀐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선소라든가 현대자동차의 네. 생산직 정규직이면 그런 말 안 하죠.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미 우리가 의식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거라 근데 그런 게 있겠지만 딴따라는 그런 인식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돈이라도 벌어야 뭐 굴뚝 청소가 나와서 아 탁탁 털고 딱 벗었는데 안에 턱시도야. 딱 뭐 좋은 차 끌고 뭐 공연을 가.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인식이 없어질 정도의 물질적이나 현상적인 배경을 좀 줘야 사람들 야너 바꿔 그런다고 제가 볼 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호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그 물질적이라는 게 그 사람이 뭐 연봉이 많다가 아니라 그런 직업을 해도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과 그 의식주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도가 사회적으로 구성이 돼 있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의식이 바뀐다고 임금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맥도날드는 아마 그 나라는 젊은 친구들이 굳이 맥도날드에서 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굳이 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배울 게 많고 그런 직종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니 난 좀 그 의견이 다른 게 내가 본 거는 걔네들은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걔네들은 뭐지? 젊었을 때 그냥 여행도 가고 놀다가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와도 걔네들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임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임금에 대한 임금이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되어 있는 산업군 나라를 보면 임금이 높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 좀 적은 편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저임금 노동 현장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도 가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높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임금 군에 일해서도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임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나라에 대한 복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보편적으로 주려고 하면 막죠. 보통 사회주의 공산당이냐 그러면서 막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층에서 그러니까 계단식 복지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계단식으로 하다 보면 그 저임금 노동자한테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상을 해주면 금액으로 잘라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 살 그렇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540만 원까지 대학 그 학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가족에서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버는 돈이 540만 원까지 버는 사람들만 학비 다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은 반액. 이러면 545만 원 버는 가족이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보다 완전히 더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보편복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본소득을 합시다. 근데 사실 그거를 저는 근데 그 약간 이중성이 있는 게 이제 노인연금을 받지만 보편복지하는 건 그 사회주의 이념이야. 약간 이런 거가 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는 받으면서 네, 이 사람이 이제 네 번째 보면 사회주의 정책이라면 뭐 네. 이걸 받아들여 자, 그게 하냐. 있으니까 이제 이건 여기서 정리하고 네. 첫 어쨌든 번째는 막혔네. 의식주를 좀 개선해야 되고 뭔가 복지적으로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네요. 이거 첫 번째네요. 저희가 시간이 남으면 이거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넘어갈게요. 둘째 거짓말. 시간이 남으면요. 둘째 기계화가 진행된다면서 인간이 할 일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임금을 줄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임금을 동결시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계화의 속도를 제어해야 하는 것인가?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자동화가 가장 많이 돼 있고 기계화가 가장 많이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기계팔 그거 그때. 그건 자동차 업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것도? 전체 산업군에. 왜냐면 예를 들어 있어서. 저희 보면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만 다른 가도 나라도 다 하죠. 그럼 맥도날드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럴류.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자동화가 그냥 로봇의 4차 산업혁명에서 로봇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왜냐? 이미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 맥시멈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좀 덜 하면서 충분한 임금을 받아가면서 다른 이제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야, 너 전에 12시간 일하고 이만큼 받았는데 왜 8시간만 일하고 이만큼 달라 그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시장 논리론 당연하죠. 시장 논리로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네. 그러면 그게 정치죠 뭐. 이제 이분이 질문한 거에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임금을 줄여야 하는 것인가? 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을 줄일 수 없어요, 여러분. 물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줄일 수 없다가 답이고
장기적인 그리고 답이고. 줄이면 이제 네. 그죠 노조가 네, 그러니까 맞겠죠? 줄이는 건 어렵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을 동결해야 되냐. 이것도 어렵다. 앞에 이유랑 같은 걸로 물가는 올라가. 최소임금을. 최소한 그 최소임금을 말한 거 아닐까요? 최소한의 임금을?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그렇게는 저희가 해석인데 사실 여긴 최소한 임금을이라고 하죠. 어차피 임금 올라가니까 어쨌든 그 올라갈 동결은 수밖에 불가능한 없네. 거죠. 동결은 불가능하죠. 사실 동결도 어렵다. 최저임금 최저 아니죠? 최소한이죠. 네네. 최소한. 최소한 네, 임금은 최소한 그러니까 임금은 동결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마지막 이분이 질문하신 거 기계화 속도를 제어해야 되냐? 전 이건 못 그건 한다고 봐요. 불가능하죠. 셋 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셋 다 어렵다. 아마존이 결국 기계화 된다. 어떻게 막아? 왜냐면 사기업이 하는 거를 국가가 막을 수도 없고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쓰지 맙시다. 운동한다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무인 계산하자. 이것도 뭐 막을 수 없다.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는 속도를 제어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톨게이트도 그 톨이 없는 그 봉 같은 거 설치해서 그냥 지나가면 결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미뤘죠. 그것도 그분들 잘린다고 거기 이제 돈 받으시는 분들이나 다 관리하는 거. 기본소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다 해결될 일. 기승전. 근데 사실 이게 속도를 제어한다고 해서 이제 속도의 문제지 그 사회의 전반적인 그것도 문제점이 사실 해결이 뭔가 되는 건 일단 아니니까.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산업이니까 네. 국가에서 할 수 있다. 저도 사기업 웬만한 근데 거의가 다 대부분 국가도 사기업이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진 국가가 그런 인프라적인 경쟁력을 낮추면 다른 일반 산업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제로님 말에 좀 좋은 부분은 그러니까 속도를 다 우리잖아요. 이거 늦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소한 늦출 수 없으면 이 혜택이 골고루 가게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정치라고 하셨으니까 이 혜택이 저희도 알잖아요. 아 골고루 안 가겠구나. 먹는 놈만 먹겠구나. 뭐지 톨게이트 문제도 네. 우선은 정말 그 한국도로공사가 그래서 늦춘 걸까라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 거기서 요금 수납원들이 잘리면 다른 데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된다면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도로공사 쪽에서도 신규 채용은 없다. 근데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제가 알기로 완벽할 수 있는데 완벽하지 않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그건 말이냐면 너무 같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술 개발을. 좀 다른 늦춘 나라 어디요? 해외 유럽이나 뭐.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게 이 부분이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왜냐 하면 도입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도 우리나라도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해요. 자율주행이 도입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도로교통 제도가 너무 후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추월로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해외에는 추월로를 정확히 지키기 때문에 자율주행 할 때 그 제도의 하에서 움직이면 되지만 우리나라 칼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추월로대로 운전하세요? 제가 볼 때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비켜주냐? 안 비켜줘요, 이거는, 절대로. 네, 이 얘는 네. 좀 무리인 게 너무 갔어. 해외라고 네. 하는 사람이 없진 않을 거예요. 칼치기는? 그러니까 있긴 있죠. 있긴 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만약 그 시스템이 그게 정확히 안 돼 있으면 네. 칼치기를 하면 사고 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아니라 제 말은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게 제대로 된 정비된 사회는 예전 기준 이 정도 기술로 도입할 수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기술 개발해야 되고 추가적인 돈을 들여서 도입 시기도 늦춰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아웃풋도 더 낮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칼치기에 네. 대한 리스크는 남겨두고 도입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칼치기만 제가 예를 든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러니까 칼치기만 네. 예를 들자면. 네. 뭐 근데 그거는 좀 뭐 라운드어바웃을 돌아서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뭐 도로 상태, 우회전 좌회전이라는 그런 도로의 상태, 그리고 버스가 쓰고 멈추는 상태, 주차가 되는 라인과 안 되는 거에 대한 상태, 그거에 대한 운영 이런 전체적인 사회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횡단부터 시작해서. 아니라 기술적 근데 네. 그거를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두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두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면 사고가 날 테니까 네. 만약에 칼치기를 한번 한다고 쳐도 네. 이거는 좀 오히려
그 자본에 의해서 윤리적인 게 무시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자본에 따라 돌아간다고 봐요. 근데 일단 아까 그 톨게이트 예로 다시 돌아가면 신자유주의자. 저는 그 톨게이트에서 기계화를 도입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노동자를 자르는 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재취업시키는 게 예를 들어 많아지면 사실 그런 노동자를 잘라도 그 노동자가 다른 쪽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프라가 이제 그것도 돈이죠. 도와주는 것도.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취업 뭐 교육 시스템은 있긴 한데 보장은 안 해요. 그게 보장을 안 하니까 네. 노동자가 중간에라도 얘들 이게 기계화 도입돼서 자기가 잘라지는 게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이 싫든 혹은 딴 거를 하고 싶든 뭐든 발을 빼려고 해도 발을 못 빼게끔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람 수가 적은 분야면 뭐 그렇다 쳐도 사람이 엄청나게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산업 자체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문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 갑자기 일자리에서 튕겨져 나오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우리 사회라면 일단 인프라가 재취업이라도 될 수 있게끔이 안 돼 있는 게 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적으로 제도적도 정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후진적인 제도도 너무 많고 그리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권리나 보장에 대한 부분도 너무 뒤쳐져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은 넷째죠? 셋째였나요? 셋째. 셋째. 아직 셋째예요? 이제 셋째예요. 네, 셋째.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임금 상승이 되고 있는가? 임금을 상승시켜 주는 게 옳은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합의가 가능한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임금 상승시키면 노동자는 좋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순서대로 가면 물가 물가 상승률. 상승률에 비해 임금이 상승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서울 아니죠. 그러니까 상승은 되고 있는데 비추어 여기서 말씀 비추어 임금이 상승되면 그만큼 또 물가도 바로 올라버리니까 요새는. 해외는 공무원은 물가 상승률 실질 물가 상승률이 이제 임금 상승률에 반영이 돼야 되죠. 공무원은 네, 정확하게 네. 전 저희 세계적으로 나라도 그런 똑같지 걸로 않아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대비 뭐 물가 상승률 해가지고 근데 일반 시장은 안 되죠. 왜냐면 그건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상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올라가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임금을 상승시켜 주는 게 옳은가? 어쩔 수 없죠. 올려야죠. 올려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사실. 네.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안 올려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 좋긴 하니까 최대한 안 올려주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 옳은 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시키는 게 맞지 옳긴 하죠. 네, 옳은 것 같은데 저도. 기업인들은 아니죠. 아니, 그렇다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 문제, 그러니까 물가에 맞춰 상승시켜주고 임금을 계속 상승시켜주는 게 노동계와 경영계끼리만 합의가 가능한가? 저는 안 된다고. 합의가 안 돼요. 저도 합의 안. 네. 국가가 저는-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가? 그래서 안 되면. 그건 아니 저는 근데 바로 전에 합의는 가능한데 얽혀 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기본적으로. 저는 합의란 힘이 비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거래도 최소한 딜을 하려고 해도 뭐 가지고 있어야 딜을 하잖아요. 사실 회사가 이만큼 먹고 뭐 임금이 이만큼 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맞으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회 구조가 그 상태에서의 합의. 그 상태에서의 아, 합의. 근데 사회 구조가 안 되잖아. 1차, 2차, 3차, 4차. 사실 뭐 대기업도 뭐 임금이 만족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분 말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임금 상승시켜주고 임금 계속 상승시켜줄게가 합의가 될까요? 네? 잠깐만. 네? 그러니까 물가에 맞춰서 임금을 계속 상승시켜주겠다에 대한 합의를. 이게 딱 진짜 얽혀 있지 않는 개별의 회사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전 맞다고 봐요. 왜냐면 얘를 연봉 협상하면 더 올려줘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 정도만 상승시켜주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봐요. 그런 왜냐면 입장에서 솔직히 우리 초봉 받고 물가 상승률대로 계속 오른다고 치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연봉 상승시키고 이직해서 연봉 뭐 올려야지 아니면 근데 이거 합의라는 네. 거는 뭐 물가 상승률이랑 뭐 직급이 올라가면 직급이 올라간 만큼부터 받고 연차도 받고 뭐 하는 거겠죠. 근데 가능한 회사가 있다고는 봐요. 하고 있는 회사도 있겠죠, 사실. 근데 거의 힘들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케바케 필요하면? 약간 좀 국가가 가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최저임금법이죠. 그죠. 국가가 그런 거. 개입하고 있는 예. 게. 그거긴 한데
사실 최저임금도 그래서 뭐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국가 개입이 저는 그러니까 잘 개입하면 좋은데 이게 케이스들이 별로 잘 개입한 케이스들이 없잖아요 국가가. 이게 사실 세 개로 돼야 돼요. 경영계와 노동계와 국가의 합의가 가능한가? 그렇게 세 개가 얽혀 있다면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국가가 개입해. 근데 합의하는 게 좋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합의는 뭐냐면 국가가 끼어서 야 둘이 좀 잘 합의해봐, 우리가 이렇게 맞춰줄게, 좀 도와줄게, 그 뭐 임금 줘, 그리고 세금 내면 그거 갖고 뭐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잘라, 우리가 재교육 시킬게. 사실 국가가 개입을 하면은 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얼마나 다양한 회사가 있고 얼마나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그리고 국가가 일률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떻게 여기서의 보면? 최악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가 안 돼서 국가가 개입했는데 그것도 합의가 안 될 때. 거기가 이제 최악이죠. 뭐 최악의 국가는 루트죠.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합의할 테니까. 근데 저는 개입을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개입이 좋으려면 그건 이제 모두가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같고. 저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분류가 많아봤자 한 10가지 분류로 산업을 나눈다고 쳐요. 근데 이 10가지로 가능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당연히 개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최저임금을 어떤 개입이든 최소한 똑같다고 물가 봐요. 상승률 대비 그래요? 뭐 올린다거나 뭐 이런. 뭐 최저 근데 인증에도 궁금한 게 뭐든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 반영 안 하고 안 올릴 때도 있나요? 그거를 합의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합의에 그 결정하는 위원. 모임 해가지고 합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번에 웬만하면 올려요. 너무 많이 올려서 뭐 올해는 동결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가끔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공익위원과 노동계와 경영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다가 노동계 사람들하고 경영계 사람들하고 막 싸우다가 퇴장을 해버려. 그러면 공익위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그게 뭐야? 그들은 누구예요? 공익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은 이제 행정부나 네. 입법부나 정부 이런 사람. 데서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근데 합의하는데 저도 국가 개입이 부작용이 많은 건 아는데 부작용이 많다고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법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해결은 네, 넷째, 옳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면 이걸 해야 하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로 인한 정치적 문제를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 사회가 해결 가능한가? 자꾸 제가 추가 말을 막 붙이는데 사회주의 정책인데 옳은 정책이면 옳은 정책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지금 아이씨 뭐지?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방송에서. 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네. 건강보험이나 그거 다 국민연금이나 사회주의 사회주의 정책이니까. 정책이거든요. 네. 사회주의 정책이라서 싫다고 하면 그것도 없애야 우리 되는 복지를 거고. 아예 다 저는 없애야죠. 저는 사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싹 다 없애버리고 자본주의적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저 우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문제는 아까 450만 원에서 뭐 장학금을 다 주고 450만 원 이상은 장학금을 안 줘서 네. 이게 여기에 격차가 벌어진다. 밑에 사람이 오히려 올라간다. 뭐 이런 문제점이라 치면은 보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이분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 게 정확히 사회주의를 지칭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제 빨간색 정책들을 그냥 다 사회주의로 묶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 근데 뭐, 네. 우리나라 이제 뭐 헌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에 보면 그 뭐냐 성별이나 신앙이나 사상 이런 걸로 신앙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차별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헌법에도 있고 노동법에도 있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신앙은 그냥 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상도 거기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법에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왜 공산주의만 거기서 막 빼냔 말이지.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국가적으로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공식적으로 뭐 이거는 공산주의 뭐라서 안 돼, 뭐 사회주의 뭐라서 안 돼 이런 건 없지 아직 않아요? 국회에서 그런 말 해요. 그거는 본인들의 신념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아니, 우리나라는 발언이지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공산당 해요. 못 만들어요. 네, 공식적으로 아, 그래요? 해요. 네. 저희는 공산당이 없잖아요. 왜 불법이에요? 어떤 법을 근거로? 그러니까 헌법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하위법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네, 하여간 공산당 못 법들이 만들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헌법이랑 배치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아요. 물론 바뀌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겠지. 근데 뭐 네. 저도 공산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서구권들 보면 주요 당 되게 소수당이긴 하지만 공산당이 다 있어요. 프랑스. 노동당?
아니 공산당. 프랑스 아니, 공산당. 공산당이 있죠. 아니, 프랑스 공산당도 있고 가까운 러시아만 하더라도 러시아. 일본 내가 저번에 일본 얘기했었잖아요. 일본 그죠. 공산당. 네 일본 번째. 공산당은 되게 큰 당이에요. 이게 일본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산당 못 만들어요. 공산당이 아예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게 해결 가능한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포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저는 이 아직 좀 멀었다. 사회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일단 공교육 안 나와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교육이랑 의료 혜택, 노인연금도 안 받는 그런 사람이면 그쵸, 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그냥 뭐 어린애들 갖다 쓰고 그죠. 이렇게 무상급식 안 받는 다 그죠. 무상급식 미성년자 안 이런 거 받고 없이 돈 되면 술 팔고 딱 다 이렇게 무상급식 안 받고 대학 때도 학비 지원 안 받고 약간 그런 돈 없으면 뭐 위험한 그냥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딱 사회주의 그러니까 없이. 우리 공교육에서 사회주의가 뭔지 뭐 공산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새 그 HTTS, PS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잖아요. H 그 뭐예요? 그 아, 홈페이지 그거. 나온 거. 근데 그거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접속하는 거 막 사이트 접속하는 거. HTTP. 그거는 공산당? 그게 사회주의라고 사회주의라기보다 하기에는 그건 국가주의 아니에요? 그건? 사실 국가주의인가? 언론 국가가 사회주의는 아니죠. 네. 언론교- 사회를 이게 위한 국가가 정보를 거라기보다. 통제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어느 나라 그 사회주의로 볼 수도 있긴 하죠. 사회주의가 그래요? 그런 사회주의에서 그거는- 그건 국가 아니 정보를 두 분도 통제한다고? 잘못 알고 그건 사회주의가 그거는 아니에요. 파시즘 네, 파시즘. 그치. 파시즘의 영역이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파시즘이랑 사회주의랑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다르긴 한데, 다르긴 한데. 이분이 말씀한 사회주의 좀 그런 느낌이라서.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아, 그러면 네. 좀 다르긴 한데. 이분은 사회주의는 그냥 다 빨간 거. 근데 그렇게 그런 국가주의를 하면은 박정희도 빨갛잖아요. 그리고 사실 많이 빨갛지 네,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노동자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빨가신 분들이 노동자의 권리나 이런 걸 많이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 도대체 뭐야? 독재를 하는 사람이 빨간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이 빨간 거야? 뭐야 둘 다. 도대체? 나 아닌 너. 나 외에 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동체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이런 거 구분 못하는 사회니까. 우리나라는 맞아. 양극단만 그거 있잖아요. 못하는 사회. 친일 아니면 저기 뭐지 친북 이 두 개만 있는 사회다 그냥 우리는 보니까 뭐 친일, 친북, 친미? 떼놈, 쪽발이, 양키 뭐 이렇게 다 뭐라고 하니까. 양극단만 이제 친북 호쟁이 아니면 뭐. 친일. 아니, 중간이 우리나라는 없는. 다 자유주의라 생각하는데 돈 있으면 최고.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래. 네. 자본이 그러니까 최고야. 그러니까 그냥 바람으로 끝나죠. 우리 사회가 해결 가능했으면 좋겠다로 좋겠다. 교육이 조금 뭐 사회주의 더 정책이 잘 아니어도 정- 지금 전체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한 정치적 문제는 일단 뉴스 지금 보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다섯째, 재벌의 투자 파업, 즉 돈을 창고에 쌓아두고 신규 고용, 신사업 투자를 회피하고 이 돈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경제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걸 제어하면 사회주의 아닌가요? 이게 경제 권력을 어떻게, 그러니까 돈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제어를 해야 되겠죠. 예. 그죠. 차라리 재벌이 만약에 불법을 어떻게 저질러가지고 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뭐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재벌? 뭐 돈 쌓아놓고 가져올 거야 그러면 누가 돈을 쌓아놓겠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권력이 있는 게 좀 맞긴 하니까 이것도 좀 뺏어오면 당연히 해외로 나가겠죠. 해외로 나가면 좋겠어요. 해외로 나가면 네? 다 망할 텐데. 아, 재벌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막 재벌 내쫓으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좀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저는. 네. 근데 들어오지를 재벌 못하니까. 돈을 이렇게 기업 돈을 뺏어오면은 해외 자본이 들어올까요? 아, 기업 돈을 뺏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하면 나갈 텐데. 이분의 이런 돈 건드는 게 아니라 재벌만. 재벌이 되게 지 맘대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건 불법이니까 네, 그건 그래서 당연히 저는 가져와야 되고. 뺏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해외 자본을 도와줘서 해외 자본이 이제 재벌 몰아내게 하고 하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여섯째, 노령화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즉 노인들과 청년들의 복지를 물가 상승률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는가? 네? 그러니까 노인들과 청년들이 힘드니까 그분들한테 복지를 하는데 그분들 복지도 물가 상승률에 맞게 현실화적인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 이런 것 같은데. 그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한참 먼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아니, 지금 물가 문제지. 상승을 이게- 무슨 뭐 먹고 살지도 못하겠는데 무슨 물가 상승을. 이게 이제 뭐지? 자꾸 이게 우리가 난- 청년들이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데
청년들하고 노인들 어려운데 중년 장년층은 안 어려운가요? 다 어려. 다 어려워요. 저 청년도 아니고 노령도 아닌데 저 이게 말하는 그 청년 그 윗세대. 뭐냐 나도 아니 유년기도 어려워요 요즘에. 유년기도 아유, 어린애들도 더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맞아요. 학원 4개 돌리고 막. 청년도 힘들고 중년들도 힘들고 장년도 힘들고 노인도 힘들어요. 모든 근데- 문제를 물가상률을 맞게 현실화해야죠. 이거를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좀 얘기를 돌리자면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은 586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옛날에 과거에 총재, 당 총재 이런 거 있던 시절에 그때랑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총재는 없어졌지만. 그 586이 정확히 뭐의 줄인 거예요? 386 세대가 지금 50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86이 뭐냐면 60년대 태어나고 80년대 학번이고 30대인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50대가 돼가지고 586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로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어렵다.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좀 정책을 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총재 정치 시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청년들이 그 사람 586들한테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달라고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령을 만들려고 하면 청년들이 가서 만들면 돼요. 청년들이 국회의원이 입법부에 들어가서 만들면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 그거 있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뭘 하냐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우리는 충분히 다 컸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런 그 무의식 중에 그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는 어렵고 저 사람들이 힘이 있고 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것 나열인 같아요. 꼰대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40살 이상부터 하고 프랑스가 무슨 대통령 39 보면은 우리나라에선 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나이 제한 있어요? 만 40세예요. 국회의원도 있어요. 희한하네. 그래서 마크롱 우리- 국회의원도 있다고요? 국회의원 교과서에 몇 나와. 살인데요? 25.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마크롱이 대통령 출마를 못 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뭔 만 거지, 이게? 38이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 나이 문화. 2살이 모자라죠. 나이. 그리고 대통령 나이 제한 이거 충격적이다. 어떤 그룹에서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면 그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좋게 안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청년이고 그러니까 젊고 깨끗한 피를 가지고 내가 국회에 입성해서 청년들한테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지금 시도해서 이 정책이 충분히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때쯤엔 나는 그 계층에서 빠져나가 있을 때 다음 세대한테 그거 좋은 걸 주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겠다라는 거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청년이고 내가 지금 청년이 어려우니까 꼰대 나한테 청년들이. 달라.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나한테 달라라도 성립이 됐으면 좋겠어. 그거조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돈이잖아요 정치도. 돈 없는데 어떻게 국회에 청년이 가서 돈이 없는데 뭐 권력 이게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리고 정치란 돈 있는 게 청년들은 정치 안 하죠. 왜 힘들게 정치해요? 그치. 돈 벌면 돼. 돈 벌면 네. 되지 사실. 마음대로 행동도 못 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담배 봉투도 밖에 못 버리는데 사람들이 하도 보는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건 다 정치랑 연결돼 있다고. 그리고 사실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어렵죠. 그러려면 시민의식이 바뀌어야죠. 정치가 바뀌려면. 근데 어쨌든 6번째는 좀 노인하고 청년만 챙기지 말고 좀 다 챙겼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려우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꼭 청년이나 노인층일 필요 없고 노인 중에 잘 사는 노인 얼마나 많아. 비싼 저 안 어려워도 좀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냥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사 있잖아요. 그거 뭐죠? 10만 원씩. 뭐지? 아파트 한 채 있는 노인의 눈물. 뭐 그런 거. 못 사는 노인도 되게 많은데 특정 신문사에서. 이게 뭐 노인을 그냥 그룹화하지 말고 좀 일반화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이거- 그룹을 나누지 누구든지 말고. 이거를 이제 이걸 좀 그냥 해석하다 보면 상대적인 빈부격차가 노인이 심하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청년들도 청년 실업이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일하면 빈부격차 별로 안 나요. 청년들이 일하기 전에는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요.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이대가 60대예요.
빈곤율이 50%가 왜냐면 넘지 않나? 60대 빈곤율도 높지만 60대의 자산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젊을 때는 임금 싸움이잖아요. 너 얼마 버냐, 얼마 버냐. 나이 들면 너 집 어디야, 뭐 돈 얼마, 예금 얼마 있냐. 뭐 하는 게 이게 계속 재산 쓸 싸움으로 뿐이니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계층이 당장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서 불고 나온 게 많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별로다. 이건 이렇게 돼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실 그룹 나눌수록 얘기도 더 많아지고 더 구분해야 될 것도 세부적인 뭐 이야기도 많고 돈 들어갈 것도 많고 구분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그거 준비하는데 돈 다 쓰고 시간 다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보편처벌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좀만 더 힘내세요. 8제까지 있는데 7제요. 검은 머리 외국인과 관료 사회를 통제할 방법은 없는가? 통제하지 않아야 된다고 머리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라 함은 그럼 일단 예, 이분은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아,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뭐 이렇게 증권 거래할 때 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검은 머리 외국인이 뭐냐면 외국인이 개인이 우리나라 주식 증권 시장에 들어와서 뭐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때는 자기가 여권을 보여주면서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회사가 만들 때는 회사의 법인증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그 회사를 누가 만들었냐? 미국 회사면 미국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중국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한국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확인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어떤 해외. 식으로 해서 해외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한국 증권 시장에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을 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그 해요. 이득이 뭐예요? 자기의 그 현금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현금이 돌아가는 게 노출이 안 되죠.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법들이 적용되는 게 그 현지 법인으로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외국의 법률을 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분은 이 두 개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관료 그러면 사회 검은 머리 여기는 통제해야 돼요? 저는 통제할 필요 못하죠.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도 지금 통제 못해요. 이거는 저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통제 뭐 없어요. 방법은 없는가? 그럼 없다. 이런 거. 방법 없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으면 투기죠 사실. 네. 투기를 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네 이름 걸고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이거는 회사- 어떤 식으로 해도. 그 회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예. 그리고 관료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제 관료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관료라는 게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우리 국가고시,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를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기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게 있어요. 우리는 똑똑한 그 사회의 높은 계층이니까 저 사람들을 좋게 말하면 가르쳐야 한다. 나쁘게 말하면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전 실제로. 최소한 그거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지의 개인적인.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을 가르치고 우리는 특권층이 특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나요? 계몽하려는 마음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대학만 가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르침과 계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르침과 계몽은 개돼지로 안 보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개돼지를 보는 거야. 개돼지로 약간 보는 그런 거냐면- 이유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뭐냐면 사람을 계몽하고 가르치는 거랑 개돼지를 계몽하고 가르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수준의 아니 계몽과 개돼지를 놀려서 이용해 먹자지 계몽하고 가르치는 가르치려는 거 그걸 없잖아. 계몽과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기 위해서 전혀 좀 다른 더 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사용한다고요, 뭐지? 그 느낌이. 저 고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 중에 얘네들은 내가 좀 더 이렇게 좋게 가르쳐서 좋은 쪽으로 약간 좀 계몽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보면은 통제. 그거도 아닌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봉사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잘 통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가 특권층이. 너희 쓸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맞아 하면서 그게 가르침인 거지. 야 우리 믿고 따로
그래 진짜? 약간 그냥 통제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막 누르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뭐 통제해야겠다 정도도 아니고 그거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든 등쳐먹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 돈을-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모를 우리가 거야. 등을 쳐먹으려면 통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렇게 써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맞아. 막 이런 니들이 느낌 내 사실. 말대로 해. 그래야 내가 돈을 등쳐먹을 벌어. 수 있으니까 이건. 그건 사실 엘리트주의도 있기는 하죠. 이제 보면 야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하는 원 오브 댐이니까. 너무 이게 뭐 서로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많겠죠.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저 보면은 뭐 회사 관료 사회 갖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도 회사에서도 신입 사원이 부장보다 뭐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좋은 안건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부장이 네가 신입 사원이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사실 좋은 안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약간 지적하는 그런 거는 일단 만연해 그러니까 있죠. 좀 질문을 한정하면 저는 그 관료 사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료 사회 그러니까 관료가 아니라 일단 관료 사회니까 관료의 어떤 집단적으로 일단 보면 뭐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보면 그냥 관료 조직의 특성이잖아요. 이 지금들이 말한 게 이게 이분들이 다 나빠서 이래 이게 아니라 이 조직의 특성이에요. 관료 조직이라는 건 조직을 확대해야 되고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이 통제를 하는 거고 하물며 공무 조직이야. 그러니까 자리에 이거는 없는. 관료 사회의 조직 구성을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관료 사회를 통제하려면 이미 구조상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것밖에 없지 통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공무원을 예를 들자면 시험으로 뽑잖아요. 그게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지금 사실 네. 뽑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소수지만. 사람들이 시험으로 뽑는다는 걸 정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공평하고. 문제예요. 지금 시험으로 뽑는 게 사실 정의로운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보편적으로-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 이러니까. 그러면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뽑으면 뭐 인맥대로 뽑고 친한 사람 뽑지. 아니 솔직히 사회 시험 보는 방법이 안 좋은 거 안다. 근데 이거 말고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이 있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현실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선발에는 소수는 이제 그렇게 뽑고 있죠. 소수 뽑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확실한 어떤 아주 비효율적인 시험이라는 그런 뭐 점수 이런 기준이 없으면 지 멋대로 인맥 뭐 지연 학연 뭐 혈연 뭐 이런 걸로 뽑아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수시도 좋은 의도로 늘렸던 것 같은데 엉망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수시의 의도는 정말 좋은 의도였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학종도 그렇고. 지금 이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가 했잖아요. 저희는 통제할 수 없다가 대부분의 답이잖아요. 전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좋은 의도로 통제하려고 한다. 나쁜 의도로 통제되고 있다. 통제가 아니라 검은머리 외우기는 검은머리 외우기는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다만 개인이 개인은 못 하잖아요. 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세금은 그냥 때리면 되죠. 네가 우리나라에서 내 이름으로 했을 때 세금보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그 나라한테 세제 혜택을 누리더라도 컴퍼니로 들어왔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때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자본시장이 폐쇄되잖아. 폐쇄적이잖아. 거래가 덜 일어날 거야. 하지 마. 우리 시장이 좋으면 들어오겠지. 라고 돼야 되지. 이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고 관료사회도 이 구조가 이런데 뭐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이 관료사회 구조를 만들려면 민주적인 사회가 많이 발달해서 누구 한 명이 여기 시험 말고 그냥 얘 공채했어 뭐 특채했어 해도 시민단체가 감시해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정보 공개해 봤을 때 정보 공개되고 봤을 때 문제 없네 아니 봤을 때 문제 있으면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시민사회에 있는 민주적인 사회냐가 문제지 이거 통제하냐 마냐 이건 아닌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실시해서 공무원도 자를 수 있는 자 나라가 이제 되면 결론으로 좋을 것 같아요. 향하고 이제 있는 것 그죠 같아요. 네, 여덟 번째랑 번째. 연관돼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인데 사회적 대타협으로 헌법까지 개정할 정치적 역량이 우리 사회에 있는가? 이게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민들을 얘기하는 시민 얘기하는 네, 거죠. 시민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먹고 살기 정확히 힘들어서. 하면 그러니까 좀 더 조금 들어가자면 정치 혐오를 많이 조장하는 분은 저는 먹고 사는 거는 약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그걸 넘어서는 좀 피폐해진 것 같아요. 이명박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왜냐면- 갖도록 사람들한테 박근혜 님. 그러니까 큰 공 세우셨죠.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게 그냥 가장 우리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게 눈에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를 할 때 그 사람들 공보물 같은 거 읽어보면서 공약이 뭔지 이 사람 찍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 보고 찍잖아요. 그것도 약간 문화가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가 내가 열심히 공약 봤는데 야 이런 거 필요 없더라고. 그냥 내가 싫은 당 떨어뜨리기 위한 당 뽑으면 돼 이거더라고 저 결론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뭐지 그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꼭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거 뭐냐 그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리려고 했는데 자유당에서 공무원 숫자 아니 국회의원 숫자 늘어난 게 내 손으로 묘안을 뽑지 냈- 않는 그래서- 국회의원. 뭐. 그래서 묘안을 냈잖아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묘안. 그거 진짜 묘안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10대, 20대, 그러니까 20대까지 아니더라도 10대, 20대, 그냥 저 세대에서의 정치의 무관심은 약간 피폐해진 것 때문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흔히 말하는 나는 그래서 10대들의 정치 무관심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감 선거는 16세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거권을 고3부터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선거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넣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 18세로 내리면 고등학생들도 네네. 일본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한 16세로 낮춰버리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교육감에게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거를 건의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출발이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냐면 그 말이 있거든요. 보면은 10대, 20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10대, 20대들한테 그게 어떤 게 있냐면 PC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운동들이 있잖아요. 뭐 인권, 페미니즘이든 뭐 흑인 인권이든 페미니즘이든 뭐 어떤 종교든 뭐든 이런 사회적인 모든 운동을 가지고 이게 얘기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피로감을 다들 느껴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거 그냥 얘기만 나와도 다들 좀 몸소리치는 또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한테도 이제 한국이 미투라는 것이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한 번 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때 이후로 어떤 인권 얘기가 나오든 뭐든 하든 딱 극단적인 사람들한테 피폐를 느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가 나오면 너 또 그 얘기하려고 하지. 또 그 얘기하려고 하자면서 약간 더 멀어지는. 근데 이제 갈수록 그런 사회운동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조기교육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일단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기 위해 질문으로 돌아오면 이분은 대타협이 필요하고 헌법까지도 개정을 해야 하고 그런 정치적 역량이 우리한테 있냐라는 건데 일단 헌법 개정 역량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량이 없어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네. 헌법 개정할 수 있을까? 해야 한다. 헌법 개정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도 생각보다 없지 않을까요? 헌법으로 우리가 투표할 수 있어? 약간 찬반이 가능해? 이런 너무 거. 오래돼서 그래. 80년대하고 지금까지 안 해서. 그러면 정치적 역량이 있든 없든 해야 한다. 네.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 이제 일단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다른 답변. 네, 정치적 역량이 없으면 이제 만들어야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6세로 교육감 뭐 낮추거나 해서 교육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 내년 총선을 잘하자. 그렇게 그러면 또 저는 역량이 일단 없다고 보고 없다고 보고 없으면 그리고 못한다. 바뀌기도 어렵다. 해야 하지만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바뀔 게 너무 많고 시민 의식이 있다고 해도 매번 꺼내서 들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사람이 자기 일도 있고 근데 이걸 매번 하기에는 현실적인 시간과 현실적으로 여건이 여건이 필요한데. 필요한데 우리는 야근을 하고 있고 집에 오면은 핸드폰 한두 시간보다 자야 되고 이런데 무슨 정치적으로 보냐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회적 대타협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헌법까지도 전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거제? 네. 선거제도 만약에 그게 돼서 타협이 되고 뭐 하면 그것도 찬반으로 넣어요? 국민들이 투표하는 아니요, 반대는 할 수 없는 네. 거죠. 그거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끼리. 그리고 뭐 마지막에 정치사회 이런 정치적 역량이 우리 사회에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 정치적 역량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가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제가 바뀌잖아요. 아직 그게 증거라고 봐요. 저는 테스트를 타겠죠. 뭐 안 탈 수 있고 뭐 안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말이 나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또 역량이라고 보고 전 그거 어쨌든 국회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행정부를 떠나서 이게 시작으로 바뀔 것 같은데 이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역량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른 편에서 얘기할게요. 예. 네. 3.1운동, 3.1절 100주년 기념 방송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음에 왜 우리 사회가 정치적 역량이 엄청난가를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AS 방송을 이렇게 다 했고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다들 너무 말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고 적당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어쨌든 답변 방송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I'm no Superman.